일단 금방 흐름이 반전되긴 당연히 어려워요. 규제의 차별화를 두긴 했지만 굉장히 약한 수준이라서 금방 흐름이 반전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2025년, 특히 26년도에 지방 공급 부족이 굉장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 차례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금리 하락이 맞물리면은 분명히 지방도 상승이 가능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절입니다. 오늘은 지방 아파트에 대한 말씀을 좀 해보려고 해요. 올해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의 핵심 키워드가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그러니까 서울이 엄청 오른다, 정말 집값 엄청 오른다라고 기사도 나오고 커뮤니티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전문가도 얘기하는데, 사실은 똑같은 상황에서 반대편에서는 지방은 전혀 오르지 않는다, 심지어는 내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인구 문제와 합쳐가지고 많은 그 양극화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지방 아파트는 정말로 앞으로 정말 무덤처럼 계속 하락만 하는가, 아니면은 지방 아파트도 빛을 볼 날이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 부동산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상승이 아니고 양극화예요, 양극화. 통계적으로 봐도 극단적으로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서울은 이렇게, 그러니까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23년에도 반등을 쭉 했다가 잠깐 꺾이고는 올해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폭락, 2022년 하반기에 폭락하고 그 다음에 반등을 굉장히 살짝 하고는 서울이 조정될 적에 같이 살짝 조정이 됐는데, 서울이 이렇게 회복하고 쭉 올라가는데 지방은 전혀 회복하지 않고 올해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작년도에, 그러니까 2022년도에 폭락이 오고 작년도에 반등을 할 적에는 서울이 많이 올랐고 지방은 조금 올랐지만 어쨌든 지방도 방향성은 조금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작년보다 더 많이 오르려고 하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올해가 더 작년보다 더 양극화가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방끼리도 사실은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부산이나 대구, 강주 이런 쪽은 좀 아래로 쭉쭉쭉 내려가고 있고, 그 중에서도 그나마 대전, 그 다음에 울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방은 아니지만 특히 인천 중에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적으로는 아직은 지방의 속성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역시는 같이 분석을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어쨌든 그나마 인천, 대전, 울산 같은 경우에는 23년 초 폭락하고 23년 초 대비해서는 반등을 좀 한 상황. 그런데 부산, 대구, 광주 여기는 23년 초까지 폭락한 것보다도 더 떨어진 상황,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뭐 아무리 이렇게 지방끼리 차이를 보인다고 해도 거기서 거기에요. 예, 그래서 서울하고는 혹은 경기도 중에 경기 남부 이런 쪽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전세 흐름도, 전세가라도 만약에 실수요에 의해서 밀어 올려줬으면은 시장이 이렇게까지 차이는 나지 않았을 텐데, 전세 흐름도 서울이 이렇게 쭉 올라갈 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올라가긴 했죠. 금리도 낮아지고 이런 어떤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올라가긴 했지만, 조금 올라간 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혀 올라가지 않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이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양극화가 발생을 하고 있지만 실수요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지방에서 좋지 않은 흐름, 이런 걸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좀 포비아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인식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특히 최근 1, 2년 정도 저출산, 사실은 원래 저출산이란 건 옛날부터 문제가 됐었는데 특별히 최근 1, 2년 정도 그 저출산의 문제, 인구 감소 문제가 굉장히 화두로 이렇게 나오면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 소멸 얘기까지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방에서 탈출해야 된다, 혹은 지방 자산을 사면은 망한다, 이런 어떤 포지셔닝이 되면서 집값이 더 떨어지는 그런 영향이 있는데, 제가 뭐 유튜브에서 그냥 지방 소멸 혹은 뭐 지방 하락 뭐 이런 것들로 검색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나옵니다. 뭐 30년 안에 전남, 경북 사라질 수도 있다, 뭐 지방 소멸, 줄줄이 폐업, 뭐 내 고향 자체가 소멸, 비수도권 붕괴 시간 문제, 뭐 빈집 몇 채, 뭐 지방 소멸, 악순환, 이것뿐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방송도 엄청 많이 나오고 메이저 언론에서도 엄청 다루고 커뮤니티에서도 막 거의 과장되는 수준으로 막 정말 극단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매수 심리, 투자 심리 요것은 굉장히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요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는 있어요. 지금 너무 아까 말씀드린 어떤 지방 포비아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 극단적으로, 오히려 과하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냉정하게, 조금 더 데이터만 보고 조금 평가를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양극화가 과연 처음인가, 정말 요새 들어서 새로 생기는 어떤 현상인가, 이것을 한번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6년 1월부터 실거래가 신고를 해서 요거 지수를 뽑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이전의 흐름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2002년, 3년 요때 전국적으로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2003년 10월에 규제 세게 때린 다음에 같이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2004년 하반기부터 혹은 2005년부터 쭉 급등을 해요. 요때가 그 유명한 버블7 시기, 정말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정말 팍팍 급등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이어지는 버블7 시기 동안에 서울만, 특히 서울 중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지면서 서울의 핵심 지역, 그게 버블7이죠. 경기도 핵심 지역 포함해서 거기만 엄청 오르고 지방은 지지부진했어요. 사람들이 노무현 정부 때 그 집값 상승기, 특히 피크 2005년, 6년 때 전체적으로 집값이 엄청 올랐다라고 생각하시기도 하지만 이때도 지금보다 더 강력한 양극화 시기였다는 것이죠. 이때도, 그러니까 20년, 거의 20년 전이잖아요. 20년 전에도 자산 측면에서 특히 이때는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이런 우려가 그렇게 강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오르는 것만 오르고 상급지만 오르고 서울만 오르고 지방은 거의 오르지 않는 그런 양극화가 이미 20년 전에도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났었다. 요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2006년 초부터 실거래가 지수로 봐도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요때부터 해서 2008년 이 리먼 파산 전까지 이렇게 쭉 올라오죠. 굉장히 높잖아요. 여기 한 50대 후반 정도에서 시작해서 85까지 올라요.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지방은 거의 이 정도면은 뭐 우상향, 그냥 물가 상승률 정도의 우상향 하는 수준의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리먼 파산 터지고 서울 및 주요 수도권은 팍 폭락을 하죠. 근데 지방은 별로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살짝 조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이랑 뭐 규제들을 엄청나게 완화하니까 2009년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훅 오르는데 지방은 역시 좀 지지부진하게 약간 오르는 수준으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요때가 핵심 포인트인데 이때 수도권 DTI, 최근에 수도권 DSR 강화 요거 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강력하게 수도권만 DTI라는 대출 규제를 적용을 합니다. 요거를 어떤 트리거로 해서 반대의 양극화 현상이 벌어져요. 보시면은 크로스가 되죠. 서울 및 수도권, 특히 여기는 서울 그래프인데 서울은 장기 침체, 하락세 여기로 접어듭니다. 근데 요때부터 지방은 급등을 하기 시작해요. 요때 사람들의 심리는 지금하고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은 집값이 별로 안 오르고 서울 혹은 버블7 지역만 너무너무 오르니까 지방은 끝났구나. 투자적으로는, 자산적으로는 지방은 끝났고 서울만 오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그때도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따라잡아서 크로스가 된단 말이죠. 요 물론 트리거는 있었습니다. 규제의 차등화 트리거가 돼서 정말 이때는 급등을 해요. 지방이. 서울 말고 뭐 부산, 뭐 대구, 경남 이런 데가 막 지수 기준으로 20, 30%고 실제 집값 기준으로 막 50%씩 막 급등을 합니다. 투자자들이 엄청 들어가고 막 그랬어요.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방은 쭉쭉 올라가다가 이때 이제 2012년 정도까지 2013년 상반기 정도까지 서울은 굉장히 침체장에 들어서죠. 그리고 반등장이 있을 적에 이때부터 서서히 반등장이었는데 반등할 적에는 어쨌든 전국 전체적으로 조금씩 반등은 하는데 본격 상승장, 다시 서울이 본격 상승장 할 적에는 다시 요새 같은 양극화 2006년 현재 그 다음에 중간에 한 번 더 강력한 양극화가 있었어요. 지난 문재인 정부 상승장,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한 고 상승장, 지난 상승장 때 서울은 이렇게 완전 급등하죠. 급등하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을 합니다. 지금 못지않게 혹은 지금보다 더 강력한 양극화 시장이 벌어집니다. 특히 이때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9년 이때 같은 경우에는 부울경이 정말 완전히 침체였어요. 부울경이 부동산 공급도 많고 부동산 투자적으로 침체였지만 중공업 경기가 굉장히 안 좋으면서 부동산 시장뿐이 아니고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양극화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이렇게 양극화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장 때 전국이 같이 급등한 다음에 고금리 쇼크로 같이 폭락하고 지금 반등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양극화 현상이 보이는. 그래서 사실 최근 20년 동안만 봐도 지방은 안 오르거나 떨어지는 양극화가 세 번째 발생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지방은 오르고 서울은 지지부진했던 게 한 번 있었지만 굉장히 장기 5년 정도 있었던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지방의 지금 집값 양극화가 처음 벌어지고
인구 감소나 인구 소멸로 인해서 지금 유독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데이터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굉장히 자주 벌어집니다. 지방과 서울의 디커플링 장은 굉장히 흔한 케이스다. 요거 말씀드리고, 흔하게 디커플링 되는 케이스가 뒤집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모르는 일이다. 이런 말씀까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현재의 지방 상황으로 돌아왔을 적에,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이 다시 서울을 따라가거나, 혹은 조금 극단적으로면은 뭐 서울의 갭을 확 메우거나, 이런 현상이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방의 지금 상황들을, 혹은 단기적인 미래의 상황들을 조금 데이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살짝 살펴보자면은, 일단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많지는 않아요. 여전히 지지부진한 흐름이지만, 요런 23년 1월, 뭐 22년 말, 그 다음에 최근에 작년 말, 올해 초에 조정장이었던 요 23년 11월부터 24년 2월 요때보다는 확실히 꽤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은 더 많은 비율로 올라왔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도 요런 딱 조정장 때의 그런 거래량보다는 훨씬 올라와서 3월 달에 좀 피크치고 다시 조정받았지만, 7월 달에 다시 고개를 들면서 조금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현재로서는 뭐 최악이다, 거래가 진짜 안 된다, 뭐 전혀 집이 팔리지 않는다, 이런 수준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말 22년 말 23년 초에는 지방이 정말 거래가 거의 끊겼거든요. 지방, 이게 11,000건이란 게 지방 전체 모든 지방, 그 인구 많은 그 모든 지방을 통틀어서 11,000건밖에 거래가 안 됐다는 거니까 굉장히 정말 내놓은 집이 안 팔리는 수준이었는데, 그때보다는 한 2배 정도는 거래가 되고 있고, 여기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완전히 죽은 것까지는 않은 상황에서 미래에서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공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도 집값이 앞으로 많이 오를 거다, 이런 어떤 이론들 중에 핵심 어떤 요인이 공급 부족이에요. 서울이나 경기도, 수도권 이런 데에서 집값이 많이 오를 거다, 지금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 혹은 우려로 올해 미리 사둔 그런 측면도 좀 있거든요. 올해 집값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추후에 26년, 27년 요때의 공급 부족으로 그때 오를까봐 미리 사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그런 공급 부족에 대한 어떤 기대 혹은 우려가 지방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지방이 더 강력한 공급 부족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역별로 좀 다르지만 그거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면은,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극단적인 공급 부족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공급이 부족하진 않은데 신축 입주가 극단적으로 줄어들 거예요. 신축 입주가 극단적으로 줄어드는데 왜 공급이 부족하지 않냐면은, 기존에 2022년, 3년, 4년 올해까지 해서 공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이클을 탄 거죠. 보시면 이제 착공이 조금 더 정확한 미래의 어떤 물량에 대한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착공 물량들을 갖고 왔는데, 대구의 착공이 19년부터 21년까지 정말 많았어요. 이 정도면은 거의 서울 수준이에요. 뭐 35,000건, 36,000건 이 정도면은, 이게 아파트니까 아파트 기준으로 거의 서울만큼, 대구의 인구가 서울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파트가 거의 서울만큼 공급이 되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이게 이런 공급 폭탄이 2년, 좀 길게 보면은 4년 동안 엄청 많이 지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고금리 쇼크가 오니까 다른 지방보다 대구가 더 폭락하는 그런 요인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대구 시장이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인허가 자체를 안 내주겠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하고, 그것과 별개로 대구의 이런 공급 과잉에 의한 집값 하락, 이런 상황에서 미분양도 쌓이고, 그러니까 시행사, 시공사 같은 데서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죠. 사업에 참여도 하지 않고. 그래서 미분양이 쌓일까봐 이미 확보해둔 땅에도 아파트를 짓지 않고 거기서 파산도 나고 경매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말 그대로 최악의 부동산 업황, 건설 업황이 이렇게 펼쳐지면서 집을 짓지 않게 됩니다. 2023년에 대구라는 광역시의 아파트 착공 물량이 겨우 962건이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에요. 2020년에 착공 물량은 무려 36,000건이었는데 2023년, 24년 합쳐봤자 2,000건 정도? 완전히 극단적이죠. 사이클 때문에 좋을 때 많이 짓고 안 좋을 때 못 짓고 안 짓고, 이런 사이클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때 많이 지었던 그 물량이 22년, 3년, 4년 이때 공급 폭탄으로 이어졌고, 근데 공급 폭탄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집을 안 짓다 보니까 23년, 4년에 덜 지은 게 결국은 26년, 7년에 공급
바닥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시면은 22년도부터 훅 떨어지잖아요. 22년 하반기부터 엄청 안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25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물량이 훅훅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신축이 부족해지고 신축 부족으로 인해서 전월세가 상승, 집값 상승 이런 걸 기대할 수가 있죠. 물론 기존에 공급이 워낙 많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인 것 치고는 그런 영향이 좀 적을 수 있어요. 기존에 공급된 게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이 많이 공급된 걸로 집값이 폭락한 요 레벨에서 회복 차원에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효과가 요 공급을 막은 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더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좀 전문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26년부터 대구가 공급 절벽을 맞게 될 거라는 것을 투자자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서 미리 분양권을 좀 사두고 미리 좀 갭 투자를 해두고 이런 흐름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26년부터 공급이 줄 거기 때문에 25년도에는 조금 더 투자자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구는 일시적인 회복, 요것은 지금 집값이 또 너무 싸기 때문에 일시적인 회복은 가능할 수 있는 어떤 공급 데이터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부산 같은 경우 부산도 공급이 굉장히 적은 어떤 흐름이 보입니다. 물론 부산 같은 경우는 대구처럼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어쨌든 부산은 계속 공급이 한동안 많은 상황이었는데 그게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착공도 적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뭐 26년, 뭐 5년 이럴 때부터 공급이 줄어들면서 부산도 대구처럼 아니지만 공급 부족으로 인한 뭐 전월세가가 좀 상승을 하고 이게 좀 많이 안 좋아진 시세를 조금 밀어올릴 수 있는 이런 흐름도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천 역시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천은 지방은 아니지만 특히 인천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나중에는 저는 인천도 굉장히 수도권의 핵심 역할을, 시장도 핵심지와 같은 흐름을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지하철들, 뭐 GTX나 뭐 여러 가지 연장선들, 그 다음에 개발들 이런 것들이 되면서 지역적으로 서울에서 계속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확충되면서 인천이 지금보다 더 나은 포지셔닝이 될 것 같은데, 현재 분석으로는 인천의 뭐 송도나 검단 뭐 이런 정도 제외하면은 지방과 묶어서 6개 강역시로 이렇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도 착공이 확 줄어들죠. 인천도 대구와 더불어서 물량이 많았던 그런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19년, 20년, 21년 이때 착공이 굉장히 많았죠. 이게 2022년, 3년에 그 다음에 2024년까지 물량, 특히 22년, 3년, 2년간에 굉장히 큰 물량으로 와서 그때 시세의 하방 압력을 강력하게 줬거든요. 근데 21년에서 22년으로 넘어가면서 착공 물량이 확 줄고 23년 되니까 더 줄고 24년도 뭐 23년 수준일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적은 물량이 3년간 지속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인천은 원래 적었는데 이때만 많았고, 원래 인천 요만큼만 짓는 1만 건도 안 짓는 그런 동네잖아. 그러면은 15,000건, 18,000건도 공급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때 인천과 이때 인천은 좀 다릅니다. 신도시도 굉장히 많이 개발됐고 지하철도 더 많이 안쪽으로 뚫리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서울이 확충되면서 인천이라는 도시의 수요가 분명히 많이 늘고 있고, 많이 늘다 보니까 많이 지은 거고, 신도시도 만들어졌고 안정화가 됐고,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때와 지금의 어떤 도시의 변화를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기본적으로 이때 물량에 의해 눌렸던 것이 물량이 줄어들면서 회복세, 이 전고점을 뚫는 그런 강력한 대세 상승은 얘기는 아니에요. 대구도 그렇고. 근데 이 많은 물량으로 눌렸던 게 일부 회복하는 수준의 흐름은 분명히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천은 거기에 더해서 이런 여러 가지 연장선, 수요의 증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요인들, 이런 것까지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지방과 다른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공급 부족 상황에서 금리도 결과적으로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최근에 그 대출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제들, 그다음에 가상금리 인상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어떤 연간 총량제에 기반한 어떤 규제이기 때문에 내년 되면 어느 순간부터 완화가 될 수밖에 없고, 25년, 26년 이렇게 흘러가면서 기준금리가 여러 차례 인하가 되고 여러 가지 채권금리들, 조달금리들이 낮아지면서 결국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24년 올해에 좀 낮았던 금리보다도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금리가 완전히 저금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금리에 근접한 그런 수준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어떤 공급의 부족 이런 걸로 인해서 지방 부동산의 심리가 조금만 회복이 되어도 이 저금리가 지방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금리가 낮아지는 것이 지방 부동산의 어떤 전월세 상승, 공급 부족과 더해지면서 전월세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전월세 상승이 집값 상승으로 어느 정도는 말씀드렸다시피 대세 상승은 모르겠지만 회복은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은 공급, 낮은 금리, 이게 25년도, 26년도에 지속이 되면은 생각보다는 지방 부동산도 회복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조건들이 지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큰 틀에서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 물론 지방 부동산에 대한 분석은 개별적으로 해야 돼요. 개별 지역, 대구 따로 하고 부산 따로 하고 이렇게 개별 지역별 어떤 호재나 흐름들을 같이 분석을 해야지 당연히 마땅한 거고, 그다음에 오늘은 광역시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비광역시 중에서도 괜찮은 곳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서울에서의 확장 개념에서의 수도권들, 특히 충청의 청주나 천안, 아산, 강원권에서 서울 근접한 특히 교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주, 좀 멀리 가면 춘천 이런 것까지는 그렇게 지방 소멸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어떤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지만 오늘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큰 틀에서 너무 양극화, 지방 소멸, 지방 자산을 사면 망할 거야 이런 생각들이 많이 가득한 상황에서 사실은 이런 양극화는 현재 어떤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 아니고 과거에도 여러 번 발생했었고, 양극화가 벌어졌다가 좁혀지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발생했죠. 그리고 물론 다시 벌어지지만 다시 좁혀지는, 그렇게 그 양극화의 정도가 들쭉날쭉한,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굉장히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좁혀질 수 있는 단기적인 흐름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일단 금방 흐름이 반전되긴 당연히 어려워요. 올해 내에 2, 3개월 내에 갑자기 지방이 막 상승을 한다던가 이런 흐름은 물론 수도권 DSR만 좀 더 강화한다든지 약간 규제의 차별화를 두긴 했지만 굉장히 약한 수준이라서 금방 흐름이 반전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2025년 내년도, 그다음에 내후년도 이때 공급 부족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고, 특히 26년도에 지방 공급 부족이 굉장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이 발생할 거고, 거기다가 기준금리 인하 등 여러 차례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금리 하락이 맞물리면은 분명히 지방도 상승이 가능합니다. 특히 떨어진 것에 대한 회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사실은 이해하실 수 있어요. 기존의 어떤 하락에서 공급이 굉장히 많았던 게 굉장히 큰 요인이었고, 완전 고금리였던 게 굉장히 큰 요인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반대로 공급이 부족해지고 금리가 내려가면은 지방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회복은 분명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2, 3년 정도 혹은 4년 정도까지도 지방의 많은 도시들에서 공급 부족이 크게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여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각 지방 내에서의 양극화가 발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이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이 반등을 한다. 근데 거기서도 신축, 그 다음에 핵심지 신축, 지금 서울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지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방에 살고 있는데 부동산 혹은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어딜 사야 될까? 이렇게 하면은 조금 비싸더라도 핵심지의 신축, 물론 완전 그 지역의 대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주요 도시 중에, 주요 지역 중에 하나를 찍고 거기서 좀 대장급 혹은 신축 이런 것들을 픽해가지고 좀 내 집 마련 하시면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공급 부족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핵심지 신축을 밀어 올릴 수 있는 분명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공급 부족 상황들을 생각을 하면은 그 지역에서도 핵심지 신축이 아무래도 중심이 되어서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다 더해가지고 대세 상승, 정말 큰 폭의 상승, 그리고 서울 경기가 엄청 올라가는데 이것을 갭을 확실히 메울 수 있는 이런 흐름까지 보이려면은 사실 규제의 차등 혹은 지금 다주택자를 묶어두고 있는,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방으로 맘 편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다주택자 규제의 완화, 요거까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쏠림 현상, 서울 경기에 똘똘이 한 채로 몰리는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되면서 갭이 꽤 메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규제의 어떤 차별화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반등 혹은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지만 사실은 장기적으로 값을 뭐 2, 3년, 3, 4년 이렇게 보지 않고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많은 도시에서 정말 소멸 우려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역지 중심으로 말씀드린 이유도 물론 중간급 도시에서도 괜찮은 도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제가 반등장이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어떤 소도시들 투자금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는 소도시들의 투자로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죠. 장기적으로 보면 소멸 수준의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도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들이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좀 더 수혜를 받고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광역시 외에 어떤 소도시를 투자로 들어가신다거나 이런 걸 할 적에는 이런 정말 펀더멘털하게 이 도시가 성장을 할 수 있을지 혹은 완전히 소멸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진 않을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펀더멘털한 차원에서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 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수급의 어떤 측면에서 반등세가 올 수는 있겠지만 길게 보면은 소도시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중소도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한번 정리 드려봤는데 그냥 오늘은 뭐 이렇게 지방이 반등할 것이니까 막 투자하시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지방도 수급 상황에 따라서 반등의 여력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소유하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실지 혹은 지방에 사셔서 내 집 마련하실 분들 어떤 생각으로 그 내 집 마련에 접근하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가이드를 드리는 혹은 데이터를 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투자라는 관점에서는 사실은 불확실성이 좀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특히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조심해야 될 부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